네, 화요일 아침입니다. 일과 시작 전에 챙겨보면 좋을 기업과 시효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도우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인도네시아 꿈, 배터리 덤핑 전쟁, 마지막으로 늑대의 반격 관련 기업과 사람 소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인도네시아와 인도 순방길에 오르는 가운데 함께 가는 기업인들이 누군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인도보다 상대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자 여기 역시도 자원 부국으로 꼽히는 나라인데요. 기업들의 이번 순방 목적, 또 인도네시아와의 경협이 중요한 이유,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명단 보니까 4대 그룹 총수 중에도 일부 이제 이름이 눈에 띄는데 어떤 기업들에서 같이 가는 거죠? 예, 이를테면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님이나 LG의 구광모 회장, 또 그 밖에도 롯데의 신동빈 회장, LS의 구자은 회장, 최윤범 고려아원 아연 회장 이런 등이 같이 가는데요. 공식 경제 사절단은 아닙니다. 다만 거기서 한국과 인도의 이 비즈니스 포럼 여기에 이제 대통령과 함께 참석을 하는 그런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네시아하고 인도를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목에서 좀 인도네시아와 인도가 헷갈리는 분들이 좀 간혹 있을 거예요. 수 있죠. 네. 그리고 이 국가명도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국가명과 우리나라가 부르는 국가명이 좀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인도네시아부터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도착을 하거든요. 그 나라 이름이 인도예요. 국제사회에서는. 인도네시아 이름이 인도예요?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국제사회에서는 인도라고 하면 우리나라 밖에 나가서 인도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을 인도네시아를 지칭한다고요. 그럼 인도는 영어로 뭐냐? 인도는 인디아예요. 인디안. 근데 우리는 지금 둘 다 인도네시아로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이 헷갈리는데 두 나라는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멉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는 말레이시아 밑에 붙어 있는 섬나라고 섬이 무려요 17,508개예요. 정말 문자 그대로 섬나라죠. 자, 원래 이 나라 이름은 인도인데 뒤에 네시아가 왜 붙었냐면 그리스 말로 네시아가 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도의 섬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름이 굉장히 비슷한 인도네시아와 인도 이 두 나라를 방문하는데요. 우선 방문 목적이 좀 다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아세안 플러스 3이라는 회의가 있어요. 있죠. 아세안 국가들, 아시아 국가연합의 그 회의가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데 우리가 10여 년 전부터 이 동북아 3국, 그러니까 한국, 일본, 중국이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 아시안 플러스 3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또 중국, 한국의 정상들이 다 옵니다. 다만 중국은 시진핑 국가 주석 대신 리창 현재 총리가 오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인도네시아가요. 굉장히 그 우리나라 경제에서는 중요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세계 인구 4위니까 그 시장 규모도 크지만요. 우리가 주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전자제품이나 배터리, 화학산업 이런 것에 원료, 소재, 재료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예요. 거기다가 전 세계를 통틀었어요. 한국의 한류를 가장 사랑하는 한류 열풍이 가장 뜨거운 나라가 또 인도네시아예요. 네.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주변의 말레이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 이슬람 국가들이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 역시 이슬람 국가예요. 그런데 말레이시아라든지 다른 파키스탄이라든지 이런 이슬람 국가들은 소위 교조주의적 굉장히 그 어떤 자기들 말로는 정통파라고 그러지만 굉장히 좀 교조주의적 그러니까
이슬람 외에는 다른 쪽을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 배척하는. 예, 그런 어떤 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성향이 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반면에 인도네시아의 이슬람은 전통 종교하고 합쳐지면서 굉장히 세속적이고 또 좀 유연한가 봐요. 개방적이고 아주 좋은 표현 주시는데 유연해요. 플렉시블하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는 이슬람이 국교가 아닌 나라입니다. 6개 종교 중에 하나는 반드시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슬람의 인구가 제일 많고 나머지 종교는 기독교, 캐톨릭, 불교, 유교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아, 유교도 있어요? 예, 유교도 6대 종교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힌두교도 들어가 있고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하고의 관계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큰 나라인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 인도네시아에 진출을 좀 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기대를 모으고 특히 인도네시아와 중국과의 좀 관계가 서로 간에 좀 견제하는 그런 사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탈중국의 대안으로서 인도네시아의 그가 중국 대체 시장으로서도 굉장히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여기에 일본이 너무 오래전부터 진출해 있어서 일본 자본, 그다음에 중국에서 오래전 수백 년 전부터 넘어온 객가족이라고 하는 지금의 중국 중화인민공화국과는 관계없는 중국의 전통족들, 그 객가족 화교족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나라 한민족들의 기반은 매우 약한데 거꾸로 얘기하면 이것은 뭐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 면에서 이번 인도네시아 윤석열 대통령과 또 우리 재계 총수들의 방문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룹별로 사실 현안을 보면 뭐 일본은 들어가서 지금 경협을 하고 있는 곳들도 많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최근에 굉장히 발빠르게 우리나라 재계 총수들이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 또 인도네시아에서의 그 기반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우선 최근에 가장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게 현대차입니다. 최근에 정의선 회장이 무려 4번이나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어요.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도 여러 번 어떤 개별적인 회담을 갖기도 했죠. 자, 연 15만 대 자동차 생산 공장을 완공해서 여기서 생산하고 있거든요. 현재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현대가 생산 공장을 직영하는 곳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이 얘기는 동남아에 국가도 많고 인구도 많은데 거기에 생산 기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동남아 생산기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대차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 셀 공장을 합작으로 지금 짓고 있습니다. 자, 이 대목은 인도네시아의 배터리의 원료가 풍부하기 때문에 사실 삼각동맹이에요. 현대차, LG 엔솔 그리고 인도네시아. 이게 지어지면 동남아시아의 전기차, 나아가서는 전 세계 전기차의 배터리 소재가 여기서 나올 수 있다. 자, 그다음에 현대차와 모비스는 뭐 현대차의 어떤 그 지주 회사격이 회사죠. 이 모비스가 전기차용 배터리 시스템 공장을 지금 착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로서는 지금 중국 자동차 진출 지금 거의 도산 상태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대체할 시장으로서 현대차는 인도네시아에 아주 올인을 하고 있고요. 지금 독일에서 모타쇼 하는데도 그것도 제끼고 지금 인도네시아로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LG전자는 1990년부터 진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인도 진출의 대기업의 효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뭐 TV 모니터 이런 것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 지금 LG전자에 만들고 있는 이런 가전제품들, 인도네시아 가정에 들어가면 LG전자 부잣집들은 대부분 LG전자를 쓰고 있는 뭐 우리나라 인도네시아 개척의 선구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LG CNS가 요즘 인도네시아가 수도 이전을 합니다. 인도네시아 수도하면 자카르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자카르타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물에 잠기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란 나라를 인도네시아가 자카르타 수도를 누산타라로 옮기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고 있는데 LG CNS가 그 한 몫을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인도네시아 수도 하면 누산타라 이래야 되는데 누산타라는 말이 원래 인도네시아라는 말에
말레이어의 원어입니다. 자, 그다음에 롯데는 여기 점포 지금 50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롯데도 중국에서 쓰라린 맛을 보고 출소하지 않았습니까? 점포 50개 마트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2008년에 한국 유통업 최초로 진출을 했고 2013년부터는 백화점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롯데케미칼이 석유화학단지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LS라는 게 LG그룹에서 갈라져 나온 전선 만드는 회사예요. 네. 그런데 이 회사가 전선, 일렉트로닉, 엠트론 세 회사가 지금 현지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의 전기 산업, 그 인프라 구축을 LS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자은 회장도 이번에 특별히 이 윤석열 대통령의 수행원으로서 같이 참석을 합니다. 또 하나 주목을 끄는 것은 이 고려아연. 고려아연은 니켈 재련, 아연 만들고 금속 재련하는 회사로서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회사인데 인도네시아가 니켈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합작 재련한다. 그래서 지금 5개 기업들은 하나하나씩 아주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에 경제사실단으로 약 40개 기업이 가거든요. 그래서 모쪼록 이번이 이 인도네시아가 문재인 대통령 때도 신남방 정책의 그 중심이 바로 인도였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가 인도라는 얘기죠. 그 40명이 참석을 하고 비즈니스 포럼을 내는데 이번 기회에 아주 이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관계가 그야말로 큰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사실 어떤 경협을 하나 봤더니 뭐 그룹 이름마다 보면은 또 면면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기업을 벗어나서 인도네시아 자체로 봐도 좀 국제 정세적으로도 좀 국가적인 요충지의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일단 중국을 대처하는 시장이라는 그런 뜻. 그다음에 동남아시아가 그동안에 우리는 동남아 여행 가는 데로만 주로 많이 생각을 해 지금도 많이 가긴 그런 하지만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런데 사실 동남아시아는 땅의 넓이나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동남아 진출을 한다고 그랬는데 너무 편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에 거의 올인을 하다시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동남아에 진출을 했는데 만약에 베트남과의 관계가 어떻게 삐그덕했을 경우에 대안이 상당히 좀 애매모호해지는 그런 상태.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는 이 자원 면에서요. 니켈이라든지 또는 전기차 이런 소유 이런 것이 많기도 하지만 천연 자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테면 사탕수수라든지 고무 갈수록 그런 지역의 어떤 식량이나 천연 자원도 중요하거든요. 거기다가 동남아시아에서 보기 드문 이 나라가 말레이 문화권이긴 하지만 한자 문화권이에요. 그래서 아까 유교도 하나의 종교로 인정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우리하고 관계가 상당히 커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다. 이런 면에서 좀 특별히 전략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세안 중에서 경제 규모가 일단 제일 커요. 그런데 우리가 좀 너무 그동안에 무시해 온 것이 아닌가. 실제로 인도네시아 사람들 중에서도 한국에 와 있는 사람이 잘 없고요. 다만 K-팝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현지에 가면 집집마다 한국 음악, 한국 드라마 아주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럴 때 관계를 좀 숨통을 좀 잘 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기회 통해서 또 인도네시아를 재평가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살펴보죠. 전 세계에서 배터리 많이 만드는 나라 하면 중국, 당연히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런데 중국 기업들이 배터리를 만들어도 너무 많이 만들면서 다른 나라의 저가 덤핑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태양광이나 철광 또 알루미늄 덤핑 때 그런 악몽이 재현되는 거 아니냐, 우리 산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사님,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지금 중국산 배터리가 벌써 남아 돈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파이낸셜 타임즈라는 영국의 경제신문이 섬뜩한 경고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자, 태양광이나 디스플레이처럼 중국이 지금 막대한 보조금과 은행 대출로 중국 국내 수요를 월등히 초과하는 배터리 공장을 지금도 계속해서 짓고 있다. 자, 이게 왜 이러냐 도대체.
그럼 중국의 배터리 과잉 생산이 결국은 태양광 산업처럼 지정학적 긴장, 전 세계의 경제 전쟁을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아주 꼭 집어서 중국발 배터리 전쟁 가능성을 경고를 했거든요. 자, 지금 중국산 배터리의 그 수요 공급 곡선을 보면요. 수요가 늘어나는 속도보다도 공급이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높아서 지금 중국에서는 배터리를 엄청나게 이미 덤핑으로 팔고 있고요. 아, 안에서도. 네. 그렇습니다. 그나마도 못 팔아서 지금 쌓여 있거든요. 이것을 밖으로 실어낼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배터리 공장을 계속 짓고 있습니다. 중국의 배터리 회사가 몇 개쯤 되는지 혹시 한번 우리 맞춰볼까요? 몇만 개 될까요? 약 18만 개 정도 18만 개요. 배터리 회사만 어마어마하게 지금 배터리 회사가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근데 이 배터리 회사들을 정부 보조금이나 은행 대출이 없었다면 다른 나라나 똑같은 생산 원가가 들어갔을 때 될 텐데 정부가 엄청난 보조금을 지금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배터리 회사 입장에서는 보조금 받아서 생산하는 거 크게 부담이 안 된다고요. 그걸 이제 바깥으로 뿌려대면 정상적인 원가, 정상적인 제품을 만드는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근데 그 다른 나라가 어디냐? 우리죠. 중국 말고 배터리 제대로 만드는 한국밖에 없어요. 물론 일본도 좀 있습니다만 중국, 한국, 일본인데 근데 그동안에 한국은 우리가 품질이 좋으니까 삼원계 배터리다 우리는 했는데 뭐 과연 이 값싼 가격 앞에 우리가 얼마나 견딜 수 있겠는가. 우리 태양광이 그랬습니다. 디스플레이도 그랬고 한때 우리가 최고로 기술력도 좋았고 정말 우리가 세계 1위였는데 중국 때문에 지금 가격이 폭락해서 망했죠. 그다음에 철강, 알루미늄 이런 분야에서도 우리가 아픈 기억이 있어요. 파이낸셜 타임즈의 예고대로 중국이 배터리 생산 시설을 과잉을 지금 멈추지 않는다면 이것은 배터리 공급 과잉, 덤핑 경쟁은 불문가지.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박사님 그러면 사실 이렇게 많아지면 중국 안에서도 가격 경쟁하느라 힘들 거고 도산할 텐데 그럼 중국 정부가 좀 보조금 안 주고 좀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는 중국의 국가 전략 산업이다 말이죠. 중국은 그동안 자동차에서 그 화석 연료차, 경유차, 휘발유차 이게 굉장히 늦었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가장 자존심 상해하는 대목이 한국 현대차를 타고 다녔다는 사실. 그러니까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택시가 현대차였고 현대차가 고급차였거든요. 한편에서는 한국 훌륭하다 그랬지만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한때 속국이었던 우리가 한국 차를 타고 다니고 도대체 문화혁명 때 우리는 뭐 했느냐 이런 어떤 자성의 소리를 개인적으로 많이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럴 때 중국이 히든카드로 준비한 게 사실 이 미국과 유럽이 중국의 배터리 개발을 사실 자극을 했죠.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막 크니까 유럽이나 미국이 환경 문제를 삼아서 중국을 공격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과 미국은 이미 화석 연료 생산을 많이 전환하고 있죠. 전환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중국 때리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진핑 국가주석이 정권을 잡으면서 이 난국을 돌파해 볼 방법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경제 협력에서는 1대1로, 2대1로라는 걸 했고요. 이게 그냥 제 의견이 아니라 중국 인민일보나 중국 학자들의 주장이에요. 1대1로를 해서 외교적으로 중국 고립을 막아야 된다. 그게 올해로 10년째인데 중국 밭대로도 지금 10년이 됐어요. 전기차로 전환을 중국이 일찌감치 선언을 했고 사실 미국은 손 놓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역전이 됐어요. 배터리 미국은 안 만드는데 중국이 만들어 놓고 전기차 1등이죠. 그리고 배터리에 있어서 중요한 대목이 배터리의 소재 원료입니다. 리튬 세계 광산을 중국이 다 사들였습니다. 다 사고 있고 계속. 네, 그런 면에서 지금 굉장히 한국 배터리 그동안에 잘 나간다 했었는데 덤핑 경쟁에서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국가적 차원에서나 우리 기업 차원에서 전략적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아주 매우 위기등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동안 좀 가격이 있었지만 성능은 떨어졌던 중국산 배터리 탑재하는 전기차가 늘고 있더라고요, 이미. 그렇습니다. 바로 리튬 인산철 우리가 우습게 봤습니다. 중국차 우리가 중국이 덤핑해봤자 우리나라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런데 그 리튬 인산철 LFP 이게 성능이 급격히 최근에 좋아지면서 또 가격은 더 싸고 이러니까 테슬라가 한국산 배터리를 외면하고 LFTP로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과연 한국의 경쟁력은 뭐냐? 이제 뒤늦게 한국 배터리 회사들이 LFP 한다? 근데 이제 해가지고 과연 중국의 가격을 앞지를 수 있을까요? 한국 그동안에 배터리 하나만 우리가 최고로 잘 만든다. 그리고 배터리가 미래 산업이다 했는데 중국이 덤핑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면 그때는 한국 배터리에 그다음에 장송국이 울릴 수도 있다. 굉장히 심각한데요. 이 대목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본 게 CATL이라는 회사. 이 회사가 원래 중국 이름이 닝드셔다입니다. 네. 닝드셔다. 닝드가 어떤 곳이냐? 시진핑 국가주석이 35살에 당서기를 하고 시진핑 국가 최초의 공직이 닝드입니다. 거기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당내 기반을 만들었는데요. 바로 지금 CATL을 만드는데 초석을 역할하는 게 시진핑 국가주석이고 시진핑 국가주석은 배터리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국가주석이 최근에 CATL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기쁨이자 공포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먼저 치고 나갔는데 좀 잘 되라는 굉장히 주마가편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치고 따라오는 배터리 회사들 이것은 덤핑을 해서라도 쓰러뜨리라는 그런 전 명령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래 봅니다. 그런 시그널을 명확히 보냈다. 연계되는 얘기인데요. 역시 이제 중국의 기술 약진 소식으로 좀 이어가 보면 미국의 전면 제재를 받고 있는 중국의 IT 대기업 화웨이가 스마트폰에 이어서 인공지능 반도체에서도 미국의 맞먹는 기술 개발을 이뤄냈다는 소식이 알려져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사님, 이게 정말 미국이 뜨악하는 소식이잖아요. 그동안 그렇게 세게 제재를 했는데도 큰 영향이 없었다는 걸까요? 네, 역시 늑대는 역대였다. 왜 갑자기 늑대 얘기를 하느냐면요. 화웨이 로고가 늑대예요. 기업 로고가. 문화가. 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늑대 정신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늑대가 사자를 이깁니다. 1대1로 붙으면 져요. 근데 사자는 몰리면. 혼자 다니는데 늑대는 떼로 다녀요. 중국이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떼로 몰려다니면서 세계를 평정한다 이런 얘기인데 화웨이 트럼프 대통령부터 아주 직격탄을 날려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G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거기 들어가는 게 7나노 반도체다. 세계 최첨단이에요. 거기다가 엔비디아만이 만들고 있다는 그 GPU, AI용 GPU도 이번에 새 상품을 공개를 했어요. 도대체 미국은 화웨이를 공격을 했느냐, 공격을 한답시고 키워줬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중국의 숨겨진 기술 전략, 이 기술 굴기를 하겠다는 중국의 물론 이번 성능이 과연 대중화도 될 수 있느냐 이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만 어쨌든 스스로 생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아주 중대한 사건이다. 그런 면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크게 한 방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중국을 제재하면서 중국의 기술 자립을 도왔다라고 촉진시킨 것이죠. 촉진시켰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중국 기술 소식들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또 알찬 소식으로 이번 코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